안녕하세요. 책마왕입니다. 지난 이야기편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자신의 과거를 비밀로 붙이는 사람을 선생으로 여기며 존경하는 20대 청년이 그의 아버지가 위급한 상태일 때 전달된 선생의 유서를 보고 도쿄행 기차에 올라 편지의 내용을 소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선생의 현재를 만든 주요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선생의 마음에 있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었던 타인의 배신과 나는 다를 거야 라던 자신의 배신은 세상을 등지고 홀로 외로워하는 한 인간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메 소세키는 소설 마음에서 청년 나와 선생이라는 두 화자의 기록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번 본편 시리즈를 통해 제멋대로 해석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편 시리즈는 핵심을 다루는 리뷰 영상과 주요 캐릭터들을 다룬 캐릭터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작가의 섬세하고 깊은 의도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은 자살했습니다. 그 결심은 노기 장군이 순사한 지 2에서 3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는데요. 선생은 노기 장군이 35년간 죽자 하면서 죽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K의 죽음 이후로 선생 자신도 본인이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가자고 결심했죠. 선생은 자살의 이유를 청년이 명확하게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대의 변화나 개인의 성격의 차이로 설명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에 반드시 다룰 겁니다만 그보다 좀 더 직관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선생은 자신을 찾아오는 청년에게 스스로를 외롭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동일한 부류로 추측하며 젊은 때만큼 외로워서 움직이고 싶은 때가 없다고 합니다. 이 대화는 그들이 산책하던 때에 다시 점화됩니다. 사랑은 죄악이다라는 대화에서 선생은 청년에게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 움직이는 것이며 사랑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죠. 선생은 청년이 사랑의 최종 대상인 이성 전에 동성인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은 고향에 돌아가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도 선생을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그곳에서 부모님, 형, 일부 고향 사람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외로워서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기를 바랬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두 화자인 청년 나와 선생은 자신을 외로운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여기에 K의 사인에 대한 선생의 추측이 맞다면 외로운 사람은 3명이 됩니다만 K에 대해서는 캐릭터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두 화자가 말하는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들은 왜 외로운 걸까요? 선생이 결혼을 했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우리는 최소 선생과 청년의 외로움이 같은 듯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핵심은 책 초반에 선생이 나에게 한 말에 있습니다. 현암사 버전은 원문의 직역에 가깝고 열린 책들 버전은 의역을 하면서 주요 3단어의 첫 글자로 운율을 맞췄습니다. 중요한 문장이기에 조금 설명이 길 것 같습니다. 소세키는 현대,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당시를 자유, 독립, 자기 자신이 충만한 시대로 여겼습니다. 이 문장에는 풀어놓기에 시간이 모자란 단어들이 모여 있지만 간략히 볼 때 주요 3단어인 자유, 독립, 자기 자신은 모두 개인을 정의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것은 넘칠 정도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을 정의하는 요소들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메이지 유신이란 열쇠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역사적 종점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메이지는 이 책에 나오는 천황이 죽은 뒤 붙여진 시호이자 제위 중에 사용한 연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진행 중에도 메이지 천황이라고 불리죠.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짧은 기간 진행되었지만 일본 근대 역사만 아니라 현대에도 되돌아볼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전의 서양 세계는 산업혁명, 자본주의의 발달 등으로 동양권에 비해 근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영국은 인도와 청나라를,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죠. 물론 일본에도 압력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페리 제독의 내양을 기점으로 일본 역사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집권해온 막부 정권이 무너지면서 당시 상징적 존재뿐이었던 천황에게 권력을 다시 주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다시 천황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세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구화 도립을 추구합니다. 이 서구화가 메이지 정부가 주도한 유신의 키워드였습니다. 일본은 빠르게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사회와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서양의 문물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었죠.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했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를 차지했으며 메이지 말기에는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대한제국의 경술국치를 안겨주었죠. 일본은 내부적으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입법국가가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침입을 걱정하던 나라에서 서구 열강과 역계를 겨룰 만한 위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일본이 서양의 체계를 따라잡는 과정에는 서양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고 전제로 삼는 사상적 측면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유와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구식 의미가 담겨 있죠. 이런 개념들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같은 책을 통해 들어왔는데 일본은 서양어를 번역해서 새 단어를 만들거나 의미를 갱신했습니다. 앞서 말한 자유와 개인만 아니라 사회,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회계약론과 자유론은 각각 1762년, 1859년에 출간되었는데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 약 100년의 시간차가 있는 책을 짧은 기간 안에 동등하게 수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키워드인 서구화를 진행하며 서양식 개념이 담긴 개인, 자유, 독립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페리 제독 내향 때보다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소세키 본인은 마음의 출간 2년 후인 1914년 당시 일본을 무사태평하지 않은 가난하고 작은 나라로 보았습니다. 다만 나라가 멸망의 우려가 있는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나라가 이전보다 안정된 상태였기에 자유, 독립, 자기 자신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갈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때마침 그런 개념들이 사회 전반에 넘쳐나게 되기도 했으니까요. 앞서 자유, 독립, 자기 자신이 개인을 정의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양 안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은 한 사람을 원자와 같이 개별적 존재로 여깁니다. 원자가 다른 원자로부터 독립된 기본 단위인 것처럼 개인도 또 다른 개인과는 독립된 존재죠. 따라서 개인 간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자기 자신을 핵심으로 두면서 스스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범위와 선택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죠. 즉, 개인이 존재의 기본 단위일 때 사람은 개인의 영역과 개인 간 경계를 명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을 만드는 요소들로 마음껏 선택하는 자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그리고 나로서 활동하는 인격인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서구화를 통해 이제 사람들은 자유와 독립과 자기 자신의 시선을 둡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기준으로 둡니다. 무리 속에 나일지라도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내 몸, 내 감정, 내 의견, 내 취향, 내 소유, 나다움, 나라는 존재, 나의 길, 자존심, 자존감 등을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은 합리적으로 존재의 기본 단위가 되었고 그 집합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메이지 유신이 단체주의, 내셔널리즘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기에 개인의 의미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전과 인식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인간이라는 단어처럼 관계성 안에서의 나를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우리라고 쓰지만 사실 저를 가리키는 경우처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이었죠. 그런데 개인은 다릅니다. 이 단어는 관계성을 배제한 단어입니다. 관계라는 사족을 분리한 뒤에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최소 단위를 시작점으로 삼은 겁니다.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의 저자 브라이언 클라스는 요 우리와 개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주변의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의 일부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관계성을 배제한 개인은 철학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나는 내 뇌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존재가 가능한 최소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타인의 존재로 인해 경계와 관계 설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점이 개인이면 경계 내외에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고독합니다. 관계성이 배제된 개인을 시작점으로 두면 고독합니다. 살면서 고독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멸망해서 문명의 이기 없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건 허무한 걸 넘어 어려울 겁니다. 베어 그릴스도 고독감을 넘은 외로움을 느껴서 힘들 테죠. 문명의 이기라는 표현도 결국 문명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다행히도 쓸쓸함을 해결하기 위한 타인의 존재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지구가 멸망한 세계나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오지로 가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장됩니다. 심지어 평균 수명도 늘었고 의학기술도 발전하고 인구도 늘었습니다. 또 가족과 국가라는 체계는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누군가가 있다거나 더 큰 경계로 묶여 있다는 게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 공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도 외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걸 떠올려 보실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가족이라 한 집에 있든 같은 카페 손님이라 한 공간에 있든 외로움 해소로 꼭 연결되지는 않죠. 청년 나가 고향에 돌아가서도 외로웠던 이유는 시작점이 개인으로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챙겨주는 가족과 졸업을 축하하는 시골 문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자유하고 독립된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고향은 아직 서구식 개인의 개념이 기존 사회와 대립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유교 집안의 그리스도교 냄새를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묘사합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말에 대해 이체에서 나온 건지 통계에서 나온 건지 모르는 진부한 말이라고 표현하죠. 나의 입장에서는 그들과의 경계를, 차이를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하고 독립된 자아를 가진 듯한 선생, 그가 있는 도시이자 더 개인화된 도쿄가 그리운 건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쓸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자유하고 독립된 자아를 가진 타인과의 경계 또는 관계 설정에 달렸습니다. 나와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움직입니다. 선생은 대상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라네.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지 라고 하죠. 둥둥 떠다니는 마음은 개인이 대상을 향해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여기서 개인은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싶어서 움직입니다. 선생은 외롭지 않다는 청년에게 움직여서 뭔가에 부딪히고 싶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개인은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듯 경계 간의 부딪힘을 통해 쓸쓸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소행성과 지구가 부딪히면 둘 다 살아남을 수 없겠죠. 아니면 어깨빵을... 이거 말고 좀 로맨틱한 예시이긴 한데 맞은편에서 서로 달려오다 부딪혀서 떨어진 상대의 물건을 같이 짚는 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은 이 대화에서는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속 외로움을 느낍니다. 청년이 그전부터 자기도 모를 느낌으로 선생에게 끌리고 그를 존경한 건 선생이 부딪히기에 합당한 자유, 독립, 자기 자신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일 테죠.
소세키는 현대의 특징으로 자유, 독립, 자기 자신으로 구성된 개인이라는 기본 단위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서구식 개념은 애초부터 쓸쓸함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서구화된 사회의 기초인 개인의 자유, 독립, 자기 자신이 넘칠 정도로 가득한 시대에 모두 하나같이 외로움을 맛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작점을 개인으로 잡는 관점을 편리한 표현으로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이를 소세키 본인도 신조로 여기면서도 핵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여 년이 지난 현대 우리가 개인주의는 나쁘다, 아니다, 집단주의가 나쁘다 라거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같다, 개인주의는 국가주의와 반대된다는 지름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의 주의로 요약 가능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들은 국가주의자이기도 하고 세계주의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개인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도 개인주의로 단번에 정리하기보다 자유, 독립, 자기 자신이라는 요소로 푸른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자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 간 경계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세키가 말하는 진정한 개인주의자는 이 과정에서 상대가 내키지 않으면 그 반응이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와도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또 다른 개인인 타인의 자유, 독립,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존중은 높은 덕이심을 기반으로 하기에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염두에 둡니다. 상대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특별한 중대한 이유가 없으면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설득은 할 수 있겠지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책 초반에 청년 나의 친구에게 결혼을 강요한 부모는 개인주의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는 윤리적으로 수양된 인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즉, 개인주의자라면서 마음이 부패한다면 상대를 개인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강요하거나 강제하게 되겠죠. 개인주의자에게 있어서 이는 상대를 침략하는, 상대의 경계를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테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홀로 외톨이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선생과 청년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영향을 받아 그들 각자의 개인됨, 즉 자유, 독립, 자기 자신에 집중했습니다. 저도 소세키처럼 인간을 한 단어로 요약이 불가능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분류를 하자면 이 책의 핵심인 두 사람, 특히 선생은 개인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신과 상대의 경계 설정을 앞서 말씀드린 개인주의자의 태도처럼 접근합니다. 선생은 청년이 젊고 생각이 피상적이라서 자신의 과거를 말해주지 않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건 영향에 대한 고민이자 그를 존중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의 병환에 대해서나 시골 사람 및 친척에 대해 돈 문제를 주의하라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비록 감정적인 어조이지만 그가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개인주의자라는 편리한 도구를 없앤다면 선생은 자유, 독립, 자기 자신에 충만한 측면을 여러 모습을 통해 보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나와 시즈에게 말하지 않을 자유, 이로써 그녀의 기억을 순백으로 남기고자 하는 바람, 편지를 쓴 배경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욕구에 있었다는 점, 외골수 경향이 있는 청년에게 나에게 너무 빠져서는 안 되네 라며 주의를 주는 장면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나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가족과 시골 사회로부터의 독립, 일자리에 대해 형의 경우와 다른 시각을 요청한 모습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청년은 중요한 면에서 선생과 달랐습니다. 그는 선생이 꺼내기 불편해하는 과거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의 경계와 부딪히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선생의 사상의 배경이 되는 과거, 인형의 영혼에 해당하는 과거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선생의 과거를 아는 것을 선생의 존재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선생은 청년의 경계와 부딪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나이가 많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는 말 그대로 가능성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는 부딪히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와 독립과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현대의 자신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그렇기에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외로움과 선생의 선택 사이에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다룬 문장의 앞문장으로 돌아가야 하죠. 선생은 외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는 미래의 더 큰 외로움 대신에 현재의 외로움을 견디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겪는 현재의 외로움은 청년의 경계와 부딪히지 않는 것과 더불어 사랑하는 아내인 시즈의 경계와 부딪히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청년의 경우 선생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따라다니기에 존경이 모욕으로 변한 결과로서 더 큰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의 경계와 부딪히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과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를 위해 선생이 숙부의 배신 사건 다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던 시점으로 가봅시다. 시즈는 선생에게 공부를 왜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따지거나 추궁하는 식의 물음이 아니었죠. 이에 대해 선생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해받지도 반대로 이해시킬 수도 없어서 슬프다고 합니다.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걸 용기가 없다고 달리 표현하죠. 여기서 먼저 봐야 할 건 선생에게는 이해시킬 수단이 있다는 점입니다. 선생은 시즈에게 K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녀가 기쁘게 용서해 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시즈가 한 마음이 될 수는 없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남편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마 시즈에 대한 캐릭터 편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을 구성하는 자유, 독립, 자기 자신을 명확히 한 듯한 선생에게 이해시킬 수단이 없다는 건 능력의 유무에 따른 가능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해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용기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선생은 대학생 시절 용기가 없는 자신에 대해 4번 정도 표현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용기 없는 것이 성격상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저 용기 없음의 의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이 청년에게 쓰는 편지 서두입니다. 선생은 용기와 자유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용기 없는 자신 때문이고 그 대답을 하는 건 자유를 얻어서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현대에 태어난 그에게 자유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의 자유가 언제는 없고 언제는 있으며 또 지금의 자유는 타이머가 걸린 자유라고 합니다. 이 이상한 자유로 인해 선생은 청년 및 시즈의 경계와 부딪히지 않은 배경에 용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운 상태로 있었습니다. 감추어둔 과거에 대한 편지를 쓰는 용기를, 다시 잃고 말 자유를 잠시 얻었을 때를 빼고는 말이죠. 외로움은 분명 선생을 죽음으로 이끈 직관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인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외로워서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생의 경우 동기로서의 외로움과 그 외의 것들이 자살 동기로서 보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는 여기서 말하지 않은 선생의 성격과 함께 결정적으로는 저 이상한 자유의 정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이게 선생과 청년의 외로움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선생은 이상한 자유의 정체로 인해 특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된다고 하죠. 이 정체를 살펴보는 여행에는 선생이 케인의 사인을 분석할 때 불충분하다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불충분하다는 꼬리표를 받은 사인은 직간접적으로 결과로서의 외로움을 만들어냈고 또 동기로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읽으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추를 달고 끝없는 수렁으로 추락하는 느낌을 받고 숨이 가빠지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뤄야 수겹의 포장지 뒤에 숨겨진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